2025년 8월 인천공항. 와, 엄마, 여기 정말 크다. 라며 놀라워하는 11살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옆에는 4살 남자아이를 업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온 험난한 여행 끝에 마침내 도착한 한국 땅,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함경북도 무산군 연사리. 중국 국경에서 불과 10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죠. 제 이름은 리혜영, 그때 29살이었습니다. 아침마다 7살 딸 진솔이를 깨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도 장마당 가요? 하고 묻는 진솔이의 맑은 눈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 없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성천강이 마을 앞으로 흘러가고 가을이면 단풍이 그렇게 곱던 곳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골 마을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뭔가 다른 게 있다면 말이죠. 혜영아, 오늘 배급 나왔다던데? 옆집 춘자 언니가 물어봤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배급이라고 해봤자 옥수수 조금과 된장 한 덩어리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장마당에 나가야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죠. 중국에서 넘어온 라면이나 과자, 비누 같은 걸 팔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장사꾼이에요? 진솔이가 천진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살려면 일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아버지였어요. 65살인 아버지는 작년부터 기침이 심해지셨거든요. 혜영아, 괜찮다.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 하시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아버지와 진솔이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밥에 김치, 가끔 두부라도 있으면 그나마 나은 편이었죠.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진솔이가 등을 토닥여드리면 아버지는 우리 진솔이 덕분에 금방 나을 거야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침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병원에 갈 돈도 없다는 것도요. 밤에 진솔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29살 또래 친구들은 평양에서 직장 다니며 자유롭게 살 나이인데 저는 과부가 되어 아이와 병드신 아버지를 돌보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었어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쪽 불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 겨울밤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저 멀리 보이는 예쁜 불빛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건 새해가 지나고 얼마 안 된 1월 중순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마당에서 돌아와 보니 진솔이가 울며 뛰어왔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피를 토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뛰어가 보니 아버지께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입가에 선홍색 피가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가 힘없이 눈을 뜨셨습니다. 혜영아, 괜찮다. 그냥 좀 답답해서 그런 거야. 하시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솔이 손을 잡고 아버지를 모시고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아버지는 몇 걸음 걸으시다가도 헥헥 거리셨어요. 의사 동지, 저희 아버지 좀 봐주세요. 간곡히 부탁했지만 의사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야 하는데 기계가 고장났고 약도 떨어졌어요. 평양 큰 병원 가시든지. 평양이라니요.
우리 같은 일반 주민이 평양병원에 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으니까 의사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어요. 집에서 푹 쉬시고 뜨거운 물 많이 드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이라니. 6.25 전쟁 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를 앞에 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혜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쓸모없어서.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진소리를 재우고 나서 아버지 곁에 앉아 있는데 이웃집 춘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혜영아, 들었어.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다며? 언니, 저 어떡하죠? 약국에 가봐도 약이 없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평양 가라고 하고. 춘자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동네 김씨 아저씨도 작년에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잖아. 돈이 있어도 치료할 곳이 없어. 이게 우리 현실이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아무리 애써도 아버지를 살릴 수 없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거구나. 춘자 언니, 중국은 어때요? 거기는 병원이 제대로 된 데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혜영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긴 약도 많고 병원도 좋다더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아버지를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또 피를 토하셨어요. 이번에는 양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니까 아버지가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혜영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와 진솔이만 생각해라. 아빠는 이미 늙었으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꼭 아버지를 살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방법이 없구나. 아버지를 구하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쪽 불빛이 그날따라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있는 희망의 빛처럼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어요. 이제는 일어나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자꾸 아파요? 진소리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곧 나으실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소리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점점 더 말씀을 안 하시고 밥도 못 드신다는 걸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느라 장마당에 나갈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먹을 것도 부족해졌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어요. 혜영아, 엄마가 밥 굶어도 되니까 진솔이랑 아버지만이라도 드세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해결책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솔이는 무서워서 울기만 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왜 그래요? 왜 일어나지 않아요? 밤중에 이웃들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명이 와서 아버지를 업고 병원으로 갔지만 의사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히 계시게 해드리세요. 편안히 계시라니. 제가 소리쳤어요.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어떡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약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아픈 사람을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게 현실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춘자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혜영아, 마음 진정해. 어쩔 수 없어. 언니,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 거예요? 춘자 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영아, 사실 말이야. 중국에서 돈 벌어서 치료비 마련한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그건 뭐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야. 들키면 우리 가족 모두 끝장이고. 그날 밤 아버지 곁에 앉아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진솔이는 제 무릎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의 얼굴도 요즘 들어 많이 야위었습니다. 영양실조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위 속에서도 난방할 연탄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이대로 두 사람 다 잃을 수는 없어.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진솔이도 구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새벽녘 아버지가 잠깐 정신을 차리셨어요. 혜영아, 네 아버지. 아빠가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혜영아, 아빠는 이제 늙어서 어차피. 하지만 진솔이는 살려야 한다. 너도 아직 젊잖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아버지. 저는 두 분 다 포기할 수 없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문득 창밖으로 보인 중국 쪽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와 진솔이를 살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그 다음 날 저는 춘자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을 정했으니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언니, 어제 말씀하신 그 일,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춘자 언니가 깜짝 놀라며 주위를 살폈어요. 혜영아, 설마 진짜 그럴 생각이야? 네. 이대로 있으면 아버지도 진솔이도 다 잃어버려요. 저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해요. 언니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혜영아, 그 길은 정말 위험해. 들키면 너뿐만 아니라 집에 남은 가족들도. 그래도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춘자 언니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 박 아저씨였어요. 강 건너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밤늦게 몰래 만났어요. 중국에서 일하려면 위험을 각오해야 해요. 그리고 돈이 좀 들어요. 박 아저씨의 말에 저는 집에 있던 마지막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이걸로 부족하면 중국 가서 갚을게요. 박 아저씨가 반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들키면 모른다고 해야 하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진솔이를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잠시 떠난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버지, 제가 며칠 친척 집에 다녀올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혜영아, 무슨 일이야? 요즘 표정이 이상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특히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줄도요. 진솔이에게는 더 힘들었어요. 엄마, 언제 와요? 금방 와. 진솔이가 할아버지 잘 돌봐줘야 해. 네. 엄마가 없어도 할아버지 약 드시라고 할 거예요. 진솔이의 천진한 대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위험한 곳으로 떠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없는 동안 몸 조심하세요. 꼭 버텨주세요. 혜영아,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말이에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진솔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드렸어요. 아버지, 딸 하나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돌아와서 아버지를 살려드릴게요. 혜영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리하지 마라. 아빠보다는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소중해요. 아버지 없으면 저도 진솔이도 어떻게 살아요.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집을 나섰습니다. 진솔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살짝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고 속삭였어요. 진솔아, 엄마가 꼭 돌아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집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는데 아버지가 창가에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손을 흔들어 드렸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인사는 아니겠죠? 마을을 벗어나면서 고향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앞마당, 어머니께서 김장하시던 뒤뜰, 아버지와 함께 산에 나물 캐러 다니던 길, 모든 게 눈에 선했어요. 꼭 돌아올 거야. 돈 벌어서 아버지 치료하고 진솔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중국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1월 말 북쪽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습니다. 박 아저씨와 함께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었어요. 혜영 씨, 마음 바꿀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박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요. 가야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와 진솔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 추위 속에서 아버지는 또 피를 토하고 계실 텐데. 그럼 제 말 잘 들으세요. 강이 얼어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 얇은 부분이 있거든요. 두만강이 눈앞에 보였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달빛에 비친 강물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언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얼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에요. 그리 멀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위험해요. 박 아저씨의 말에 따라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지 않은 몸으로 이 무서운 강을 건너야 한다니. 29살이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고생한 몸이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싶었어요. 천천히 발소리 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려야 하는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대 개들인지 마을 개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그 소리가 나오려는 순간 박 아저씨가 제 입을 막았어요. 발이 얼음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느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소리내면 다 죽어요. 박 아저씨와 함께 간신히 그 구멍을 빠져나왔지만 바지가 젖어서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이 추위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엎드려요. 움직이지 마세요. 얼음 위에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지켜주세요. 아직 아버지와 진솔이를 구하지도 못했는데. 손전등 불빛이 우리 위를 지나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불빛이 사라지자 다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중국 쪽 강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불빛이 보였거든요. 중국 공안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조선족 아저씨인데 좋은 분이에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잖아요. 혜영 씨, 수고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조선족 아저씨가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진솔이는 잠에서 깨어 엄마를 찾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세요. 돈만 벌면 가족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조선족 아저씨가 위로해 주셨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제가 겪게 될 일들을 그때 알았다면 과연 그 강을 건넜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와 진솔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지옥이라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 주는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조선족 아저씨께서 연변의 작은 교회로 데려가 주셨거든요. 혜영 씨, 여기서 며칠 쉬면서 일자리 구해봅시다. 같은 핏줄이라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사모님께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실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쌀밥인지.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사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사흘 후 교회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혜영 씨, 공안이 이 근처를 자주 단속해요. 너무 오래 계시면 위험해요. 공안이라 중국 경찰이잖아요. 들키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진솔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골로 피해야 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의 은혜로 산속 깊은 마을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어요. 언니, 중국말 못하면 들통나요. 조심하세요. 같이 온 탈북 여성이 귀띔해줬어요. 중국말을 못해서 말 한마디 하기가 무서웠어요.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곳에서는 일할 수 없었거든요. 농사일, 식당 설거지, 청소. 하루 종일 일해도 푼돈밖에 못 벌었어요. 더 큰 문제는 늘 감시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조선에서 온 여자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 바로 신고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 브로커가 찾아왔어요. 혜영 씨,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요? 시골에 혼자 사는 농부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세탁돼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결혼이라니. 저는 이미 과부였지만 사랑도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숨어 살면서 언제 돈 벌 거예요? 가족 생각해 보세요. 가족.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북에 있는 아버지와 진솔이를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숨어 지내서는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분인데요? 착한 사람이에요. 45살인데 평생 장가 못 갔어요. 당신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29에 벌써 두 번째 결혼이라니. 하지만 딸과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왕밍이라는 중국 농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순박해 보였어요. 혜영, 나랑 살면 고생 안 시킬게. 조선에 있는 가족들도 도와줄게. 그 말을 믿고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돌변했어요. 너는 내가 돈 주고 산 여자야. 시키는 대로 해. 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날은 때리기도 했어요. 조선년들은 다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하지? 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와 진솔이를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아들도 낳았어요. 성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더 복잡했어요. 이 아이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 사람이고
북에 있는 진솔이는 제가 다시 데려와야 하고 그렇게 3년을 견뎠어요. 낮에는 농사일 돕고 밤에는 남편의 술주정 견디고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해 가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영아, 조선족 아주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북에서 소식이 왔는데 내 아버지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졌어요. 전화기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달 전이야. 진솔이 혼자서 할아버지 임종을 지켰다고 하더라. 한 달 전이라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여기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7살 진솔이가 혼자서 할아버지 임종을 지켰다고요? 아버지, 저도 모르게 울부짖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서 치료해드리려 했는데 제가 늦었어요. 그때 왕민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애가 자잖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울면서 말했는데 그 사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차피 늙어서 죽을 사람이었잖아. 그만 울어.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너는 이제 내 여자야. 조선에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 하면서 또 때리려고 했어요. 그날 밤 성민이를 안고 밖에 나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딸이 효도도 못하고 제가 돈 벌어와서 치료해드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진솔이 이야기였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자세한 소식을 알려주셨거든요. 진솔이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있어. 이웃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11살 아이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11살. 제가 떠났을 때 7살이었는데 벌써 11살이 됐어요. 그 사이에 엄마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할아버지 묘를 지키면서 엄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더라. 매일 엄마 언제 와요? 하고 묻는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진솔이만이라도 구해야 해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난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진솔이를 탈북시켜야겠다고요. 왕민에게 말했어요. 제가 조선에 있는 딸을 데려오고 싶어요. 뭐, 미쳤어? 들키면 우리 다 끝장이야. 제발이요. 11살짜리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아내고 성민이만 생각하면 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몰래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진솔이를 데려올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3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내걸었어요. 그 돈으로는 진솔이 하나 데려오기도 빠듯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남편이 알면 괜찮을 리 없죠. 하지만 진솔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마당에 딸마저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성민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소중하지만 북에 혼자 남은 진솔이가 더 불쌍했어요. 엄마 없이 4년을 버텨온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성민아, 엄마가 누나 데려올게. 그러면 우리 함께 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진솔이를 무사히 데려올 수 있을까? 그리고 왕민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한 달 후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혜영 씨, 내일 밤에 딸을 데려올 수 있어요. 준비하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4년 만에 진솔이를 만난다니. 그 아이가 엄마를 알아볼까요? 많이 컸을 텐데. 다음 날 밤 정말 기적같이 진솔이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 그 순간 4년간의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솔이와의 재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4년 전 7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11살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진솔이가 제 얼굴을 만지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엄마 꼭 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 진솔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왕민이 진솔이를 본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거든요. 이게 뭐야? 애를 왜 데려왔어? 제 딸이에요. 같이 살 거예요. 안 돼. 들키면 우리 다 죽어. 당장 돌려보내.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진솔이를 보낼 수 없었어요. 4년 만에 만난 딸을 다시 혼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가면 돼요. 뭐라고? 너 미쳤어? 그때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진솔이와 성민이 두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겠다고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중국에서는 계속 숨어 살아야 하고 북한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그때 조선족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혜영아,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 한국이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가는 거야. 위험하긴 하지만 성공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한국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는 진솔이도 성민이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준비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왕밍 몰래 브로커와 연결하고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정말 조심스러운 나날들이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진솔이가 물었어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는 누구한테도 숨지 않고 살 수 있어. 드디어 떠나는 날 왕밍이 일하러 간 사이에 몰래 집을 나왔어요. 진솔이 손을 잡고 성민이를 업고 정말 무거웠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했어요. 버스에서 아이들이 울면 들킬까봐 무서웠고 검문에 걸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무서워요. 성민이가 제게 매달렸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태국에 도착해서 한국 영사관에 갔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영사관 직원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2025년 8월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기분. 정말 꿈만 같았어요. 와, 엄마. 여기 정말 크다. 진솔이가 공항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생활을 배웠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엄마, 마트에 물건이 이렇게 많아도 돼요? 성민이가 마트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래, 여기서는 괜찮아. 말투가 달라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음식 맛도 조금 달랐지만 고향 생각이 날 때도 있었고요. 정착한 지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북한에서 온 조선족 아주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혜영아, 이거 내 아버지 유골함이야. 네, 아버지 유골함이요? 내 아버지 임종할 때 진솔이가 꼭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다는구나. 몰래 화장해서 가져온 거야.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딸이 못난 딸이라서 살아계실 때 효도도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모셔올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지금은 서울 근교에서 진솔이, 성민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진솔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고 있고 성민이는 한국말을 빨리 배우고 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한 거죠? 진솔이가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자유야. 누구한테도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북에 남은 가족들이 그리워요.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어요. 우리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33살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나요? 자유롭게 숨쉬고 말하고 꿈꿀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